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보경사 부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보물제 430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는 보경사에서는 원진국사 부도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탑비가 세워진 것이 1224년경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도도 그때쯤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팔각원당형 부도지만은 탑신이 지나치게 길고 크기 때문에 고준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너비가 좁아서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 부도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조형도 간략화되었고 또 조각의 색임도 힘차지를 못합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인 그런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의령의 보천사지 부도, 보물제 475로 지정되어 있는 저 부도입니다.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되고 높이는 3.35m입니다. 팔각 원당형 기본형이고, 이 부도에서 주목이 되는 점은 모든 면이 안으로 굽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몇 개의 부도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형태인데, 조각 장식은 매우 간략해져서 특수한 품위가 있기는 하지만은 안상을 너무 많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대석의 울룡문에도 힘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부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북 영동 영국사 부도를 보죠. 보물제 53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도입니다. 역시 고려시대, 높이는 1.76m입니다. 이곳에 있는 원각국사비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고려 원각국사부도로 볼 수 있고, 조성년대도 1180년경으로 볼 수가 있는 부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기단부의 안상이나 연꽃조각 등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옥계석의 조성양식에 있어서 정연한 기와골이라든지 처마의 곡선, 모서리의 반전은 위로 치솟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괜쾌한 느낌을 주는데, 상륜부의 단순화된 그 원형의 복발과 보조도 썩 잘 어울리는 그러한 부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충북 중원 청룡사 보각국사 정의 원흉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도를 보죠. 국보제 1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부도입니다. 보각국사는 화남 혼수대사를 일컫습니다. 1320년에서부터 1392년 사이에 사셨던 고승이시죠. 부도는 팔각원당형 부도이고요. 지대석 위에 하대, 중대, 상대를 얹고 그 위에 팔각의 탑신과 옥계석을 갖춘 매우 뛰어난 부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대석이나 상대석의 연꽃 조각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대석은 가운데가 배가 부른 엔트시스형이고 팔면에는 안상이 있고, 안상 안에 울룡, 구름과 용 문양, 그리고 사자상이 번갈아서 사면식 배치가 되었습니다. 상대석 위에 보면 팔각에 홈을 파서 탑신을 안정시킨 점이 다른 부도와 다릅니다. 보통은 탑신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탑신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고 거기다 끼우는 형태를 해서 안정감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신부와 그 모서리 기둥마다는 용이 감고 오르는 그러한 조각이 있고, 또 강면에는 신장상으로 보이는 양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계석을 보면 내림마루, 그 전문용어로는 우동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 모서리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는 우동 그러는데 내림마루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끝에 보통 기꽃이라 해서 이렇게 솟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없죠. 없는 대신에 마루 끝부분에 보면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몇 개에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 영곡사 서부도라고 일컬어지는, 영곡사에서는 소요대사 부도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보물제 1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저 부도입니다. 앞에서 영곡사 부도는 그 두 개나 살펴봤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의 것으로 보이는
동부도 그리고 고려 초기의 북부도 두 개가 대단히 훌륭한 부도로 살펴봤죠. 이 부도도 역시 훌륭합니다만은 앞의 두 그 부도에 비해서 역시 연대가 떨어지기 때문인지 좀 떨어집니다. 그것이 작품을 세 개를 같이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솜씨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만은 다소 둔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상도 보면은 조선조에 와 보면은 부처님들이 굉장히 살이 많이 찐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좀 둔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탑이나 부도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재밌죠. 그 하대석 상부에 조각 장식이 있는 점이나 또 원에 가깝게 처리하면서 중앙에 몰딩이 있고 그 주위에 홈이 파진 것이 특이합니다. 그 중대석은 납작한 구형이고 아래 위로 연잎 그 조각이 있고요. 탑신에는 문비형 조각이 있고 다른 면에는 신장상이 두드러지게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각들은 솜씨가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 각보의 비례는 우아하고 곳곳에서 조선시대의 특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도는 조선시대 1649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높이는 3.6m에 달하는 부도입니다. 다음으로 양주 회암사 부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388호로 지정되어 있는 무학대사의 부도라고 일컬어지는 부도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부도가 바로 무학대사 부도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학대사는 뭐 고려 충수왕 그 13년 출생하셔서 18세에 출가하고 그 다음에 해명국사에게서 불법 배우고 공민왕 때 중국 영경에 가서 지공대사를 찾아뵙고 먼저 가 계시던 나홍 스님을 중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법천사에서 찾아뵙고 중국 오대산 등지를 순례를 하고 서산 영암사에서 나홍 스님과 수년간을 같이 머물면서 수행을 하십니다. 중국에서. 그러다가 1356년 먼저 귀국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잠시 후에 그 얼마 안 지나서 나홍 스님께서 돌아오셔서 먼저 왕사가 되시게 되는데 무학대사는 고려조에서는 왕사를 청해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선조가 시작되면서 태조 원년에 바로 태조의 왕사가 되시는 스님이십니다. 이 회암사는 왕사가 되시면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번창하기 시작한 사찰이죠. 입장하실 때는 금강산 금장암에 가셔서 입장을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태종 5년 1405년에 이제 그 입적을 하시게 되죠. 이 회암사는 이제 무학대사가 머무시면서 아마 최전성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 지은 조그마한 당후가 곁에 있고 큰 넓은 지역에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습니다. 축대라든지. 그래서 참 가슴이 이제 쓰리는데 둘러보면은 새로 지은 그 당후에서 보자면 동쪽 능선이 되겠는데 동쪽 능선이 뻗어 내려오는 그 위에 세 기의 부두가 유명한 부두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공화상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의 부두가 있고 제일 남쪽 밑에 끝으로 이 무학대사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제 부두 앞에 보면 쌍사자 석등이 아까 보셨죠? 서쪽도 일단 낮은 곳에는 석비도 역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도도 팔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삼았고 높고 큰 팔각 기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단은 8장씩 크고 긴 돌로 2단을 축성했고요. 윗단 아래쪽에는 부연행이 모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각 모서리마다 꼭대기에 보중에 있는 기둥을 세웠고 기둥 사이마다에는 긴 돌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난간석을 설치한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다른 부두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 기단 중앙에 부도를 세웠는데 하대를 보면은 그 복년이
되어 있는데 그 복년의 꽃잎 안에 고사리 모양의 문양이 장식된 연꽃 16장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에 해당되는 팔각형이니까 각 모서리에 해당되는 곳에 귓꽃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의 윗면 중앙에 몰딩 1단이 있고요. 그 위에 중대석이 있고 중대석을 보면 배가 부른 팔각의 북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각면에는 안상이 있고 안상 안에 보면은 형태가 다른 꽃 모양들이 양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대석은 물론 이제 악년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하대석과 같은 양식의 연화가 있습니다. 위의 팔면에 보면은 당초 문양이 이렇게 쭉 양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른 부두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탑신 자체는 원구형에 가깝고요. 그 표면에는 구름과 용 문양이 조각됐는데 대담성과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탑신입니다. 옥계석은 팔각으로 목조 기법을 모방했지만 많이 간략화되었습니다. 이 부도의 규모가 웅대하고 구성이나 조각 등에 있어서 조선조 부도로서는 걸작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서 아마 조형 감각의 차이 때문인지 전체적인 조형이 약간 두꺼워져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편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물제 53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 부도입니다. 조선시대 1398년에 조성된 걸로 보이고 높이는 2.15m입니다. 이 정지국사는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에 걸쳐 사셨던 고성이십니다. 조선 태조 4년 1395년에 입적을 하셨고 천마산 환저감에서 다비를 했는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사리가 많이 나와서 태조가 정지국사라고 추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사의 존칭을 돌아가신 후에 왕이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도는 3년 후인 1398년 문인 조환 등이 용문사에다 세운 것입니다. 이 부도는 그 용문사 경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벗어난 산 중턱에 대지를 구축하고 조성을 했는데 여러 개의 길고 큰 돌로 탑구역을 우선 마련하고 그 중앙에다 부도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대석과 하대석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에 상대석이나 탑신부가 팔각으로 된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대석은 길고 큰 판석을 짜 맞춰서 넓게 자리를 했고 사각의 하대석에는 연꽃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석은 납작한 구형이고 아무런 조각이 없는 그러한 형태고 상대석에는 악년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탑신에 보면은 한 면에만 문짝 모양, 문비형이 모각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옥계부는 역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부도들을 쭉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불탑이나 이 고성의 사리를 모신 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당에 가면은 화려한 그 장음이라든지 단청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또 그게 이제 참 불상도 장음설에 이렇게 잘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럴 때 또 우리가 수행에 게으름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법당보다는 차라리 저는 불탑이나 고성의 사리 앞이 부도 앞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불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불탑은 통도사부터 비롯해서 노천에 그냥 있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노천 속에. 이것은 마치 뜨거운 그 인도 땅을 맨발로 걸으시면서 중생을 지혜도 아래 하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어쩌면 흡사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불탑 앞에 가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내 마음을
부처님과 견주어서 다시 잡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탑도레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로 막 화려하게 지장되어 있지 않는 이슬을 맡고 있고 비를 맡고 있는 불탑. 또 고성의 그 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거대한 그 업적을 남긴 고성이든 아니면 왕사국사였던 어떤 분이건 간에 한 개의 부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후학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모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부도를 보면서 예수님들이 발자취를 생각하고 예수님들이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내 자신으로 디베이스 볼 게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불교 집안 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불교 집안 안에 너무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부처님 쪽에서 점차 이렇게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탑이라든지 고성의 사례를 보면서 옛 고성들처럼 옛 부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가행정진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불자들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탑이나 부도전을 참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